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CNR 코리아 이재준 과장과 함께 시장 이슈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재준 과장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다고요? 아, 네. 책을 이제 출간한 지 한 1개월 조금 넘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딱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좀 넘었는데 이제 초보자분들, 중급자들을 위한 책인데 좀 베스트셀러에 올라와가지고 네네. 아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책을 통해 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네네. 유튜브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도 해야 될 겸 이제 할 겸해서 좀 부끄러우시죠? 조금 부끄럽지만 요새는 PR을 하는 시대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보니까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라는 제목이어서요. 아마 좀 주식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서 일단 그 2200선을 바라보던 코스피가 지금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2175선에서 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2200선 재탈환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전체적인 시장 리뷰를 하면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간에 1월 달에는 수익률 갭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조금 더 아웃퍼폼을 했죠. 네. 그러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 이 연준에 대한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이제 이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의 흐름이 이제 코스닥 지수로 이제 수급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가 하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지수의 하락이 원인, 보합이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원인은 뭐냐? 결국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하는 거지 결국 어떤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좀 이슈로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슈는 미중 간의 이제 네. 무역 회담이죠. 근데 그 3월 달에는 회담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연장해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더 길어지는 부분에 대한 일단의 차익에 대한 차익 매물 소화가 나타나고 오히려 그동안 못 갔던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코스피 지수가 지금 봤었을 때는 2150포인트 선에는 강력하게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지지가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경기 낙폭과대의 경기 민감주 섹터, 흔히 말하는 반도체 sek터가 좀 강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한동안은 중소형주 장세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코스닥 기울이 이끌고 네네. 있죠, 지수를. 근데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할 시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에서는 30% 저점 대비했을 때 30%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는 중소형주가 그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중소형주 쪽으로 대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그럼 나름 2월에는 조금 더 선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가 들리는데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어느 업종이 가장 좋아 보여요? 네, 일단 수급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월 달에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2,5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는 3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요. 일단 그 매수세가 들어왔긴 하지만 매수세 폭이 약해지고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나 투신, 그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약바이오와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및 장비, 흔히 말해서 팹리스나 파운드리 업체 쪽,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현재 수급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쪽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좋은 업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월 달에 아무래도 MWC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발표, S10 이제 출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LG에서도 인폴딩식이 아닌 아웃폴딩식으로 하는 폴더블 폰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적으로 이 반도체 업체들, 이 업체들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 전환해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슈로 걸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려면은 반도체 소재, 머티리얼 쪽과 그다음에 팹리스 업체인 팹리스랑 그다음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업체가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은 어떤가요? 요즘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제약
제약바이오의 그 힘은 좀 강해 보이는데 남은 2월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궁금해요. 네, 제약바이오 저는 일단은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2015년이나 16년에 그 R&D 버블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R&D 버블에 대한 부분이 꺼지면서 일단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미 기술 수출 당시 때 말씀. 그렇죠.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주가 지수, 제약 지수나 의약품 지수들이 하락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어떤 구간이냐면은 라이센스 아웃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대웅제약에서 나보타, 네네. 보툴리늄 톡신인 나보타가 FDA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최초로 신약이 승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용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바이로메드, 그다음에 한미약품 등 이제 그 제약바이오의 대장주격을 하는 그 종목 기업들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와 FDA 승인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투심으로 좀 먹고 가는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만큼 버블도 심하고 그에 대한 이슈로 금방 꺼지고 다만 그래도 이러한 이슈들 자체는 결국 수급 코스닥 장세 강세로 계속해서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제약바이오가 살아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크게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작년 상반기 때부터 지금 올해 1월 달까지 한 10개월 동안에 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바이오 조정이 나왔고 다시 이제 1년 만에 다시 이제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돌아붙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시기에는 적절한 시기다. 그리고 3월 달, 5월 달에도 학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벤트 이슈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조선주도 한번 짚어볼 텐데 작년부터 LNG선 발주가 국내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그 못지않은 LNG선 발주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받아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좀 불협화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쪽의 노조는 굉장히 좋지 못해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증권사에서는 이게 합병이 되든 말든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업은 올해 좋다라고 또 발표를 하기도 해서 조선업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단기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 흔히 말해서 유상증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주주가치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봤을 때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이제 현대중공업 인수 과정에서 물적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은 이제 중간 지주사가 나타나게 하면은 중간 지주사에서도 유상증자를 하게 네. 되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3자 배정으로 유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은 발행 주식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세가 되고 하락하는 데서 이 시가총액을 맞추는 부분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불협화음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강속 노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또 재무적인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조선업을 인수한다라는 것 자체는 부채가 워낙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선업 특성상 이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결국 재무적인 부담도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선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원래 공급에 대한 저가 수주 이게 굉장히 조선업의 메리트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2016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업의 2위가 합병을 하면서 결국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LNG선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LNG 같은 경우가 결국은 고부가 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가스를 운반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선업에 대한 LNG선의 물동량도 증가를 할 거고 결국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결국은 3위 업체인 일본과에 있어서 마켓 시어 자체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어느 정도에 치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중장기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중장기를 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합병에 대한 완전히 합병되려면 아직 좀 오랜 시간이 걸릴 네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올해까지는 충분히 재무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될 증시의 변수와 또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 어떤지 좀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내 이슈는 2월 14일 옵션 만기일이 있죠. 네. 옵션 만기일에 있어서는 일단은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나 하반 경직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월 달에 중국 양해 이 유동성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옵션 만기일에 대한 리스크는 적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 지표 발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대한 시장 전략은 지금 대북이나 이런 이슈가 살아나고 있어서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거나 종목이 떨어졌을 때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클로즈업은 CNR 코리아 이재준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